85페이지 마지막 문장. 표준과 규칙에 신경을 꺼버린다면 사실 모든 일이 아주 간단하다. 한가운데 0점이 있고 왼편으로 갈수록 애정이 커지고 오른편으로 갈수록 공격성이 커지는 눈금적으로 상상해보자. 바늘이 왼편으로 기울면 사랑이고 오른편으로 기울면 섹스다. 이 말이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섹스란 부드러운 애정이라기보다는 공격에 훨씬 더 가깝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악마 같은 본능이 깨어날 때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한다. 그들은 그것이 자연에 거스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상적인 두 사람이 만나서 처음에는 아주 일상적인 행동을 하지만 점차 두 사람의 눈에 탕수로운 눈빛이 번뜩이고 그들은 틀에 맞지 않는 일을 벌이기 시작한다. 그런데 그 틀이란 게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바로 여기서 펜듈럼의 규칙이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규칙의 틀이 존재한다. 그것을 깨기란 쉽지 않다. 다른 한편 그 틀 안에서는 섹스로부터 만족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사람들은 규칙과 만족 둘 다를 가지려고 하는 것 같다. 그들은 표준에 맞추려고 자신의 역할을 하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동물적인 본능이 깨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정해놓은 틀과 그들에게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는 의례적인 형식으로 섹스를 희석시켜버린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는 일종의 구속 상태를 불러오게 되어 있다. 그 코드레를 벗어던져야 하지만 펜듈럼의 규칙은 그러도록 가만 놔두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저울의 바늘이 공격성 쪽으로 멀리 가려고 하면 그런데 당신 나 사랑해? 라며 애정을 확인하게 만든다. 요런 때 다들 좀 고민이죠. 이게 여자친구가 묻든 남자친구가 묻든 집사람이 묻든 남편이 묻든 이게 진짜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질문 같아요. 이런 질문할 때 뭘 바라고 질문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시면 그죠? 자기랑 사귀는데 이 질문을 왜 하지? 자기랑 사는데 같이 사는데 이 질문을 왜 하지? 그리고 결혼했을 때는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안 사랑하면 어떨 건데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 그 행위 장면 속에는 언제나 연기하고 있는 두 명의 관객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자초하여 걸려버린 통제의 줄에 꼭두각시처럼 매달려 있다. 대체 무엇 하는 것일까? 그들은 바늘을 때로는 왼쪽으로 때로는 오른쪽으로 끌어당기려고 온 힘을 다해 애쓰고 있다. 그럴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펜듈럼의 규칙에 침을 뱉고 마음의 관념 대신 영혼의 느낌에 따라 바늘이 자유롭게 흔들며 뛰어놀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면 머지않아 동물적인 수준까지 타락할 것이라고 반박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여기에는 또다시 펜듈럼의 규칙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성이 끝나고 동물 수준이 시작되는 경계선을 누가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사회적으로 섹스에 관해서 그냥 자유롭게 놔둔다고 해서 그게 어느 정도 타락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우리가 데이비드 호킨스가 얘기하는 레벨에 따라서 그게 막 가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리 자유롭게 놔둬도 막 가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고민이 여기에 많이 있잖아요. 어디까지가 인간적이고 어디까지가 동물적이고 그리고 또 항상 철학적으로 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인간은 인간이냐 동물이냐 이런 경계 그런 질문 항상 사람을 이제 고민하게 만드는 질문들이죠. 문제는 경계선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규칙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규칙을 정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경계선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 경계선이 협소하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대체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까지가 사랑이 아니냐는 게 이렇게 그게 선이라고 하면 이게 경계선이라고 하면 제가 공부한 바로는 이게 사랑이고 이게 사랑이 아니라면 사랑은 뭐 이만큼만 있고 사랑이 아닌 건 이만큼만 있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사랑이라는 건 이거고 사랑이 아닌 건 이건 것 같아요. 아슬아슬한 거지. 부자들은 이만큼만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만큼만 있고 제가 보기엔 그것도 아니에요. 부자들도 이 경계선에 살아요. 가난한 사람들도 이 경계선에 살아요. 우리가 보면 우리가 계약서를 쓰잖아요. 계약서를 쓰죠. 계약서가 그냥 제대로 되면 계약이에요. 그게. 근데 이 계약서가 뭐가 좀 잘못됐거나 그 상대방이 나 이거 안 지킬 건데 이러면 사기가 되는 거란 말이지. 이게 만약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가 이만큼 있어서 뭐 어떤 경우에도 사기가 일어나지 않는 계약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상대방이 안 지키면 사기인 거지. 그죠? 우리가 아무리 계약서를 이 세상에서 제일 계약서 잘 쓰는 사람이 와서 계약서를 써도 상대방이 안 지키면 사기지. 그러니까 제가 어른들하고 얘기할 때 어려운 게 그거예요. 어른들하고 얘기할 때 어려운 건 어른들은 이거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 똑똑하고 대학교 공부까지 했으니까 네가 좋은 사람 만나서 일을 잘하면 사기 안 당하고 안정적이겠지라는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살아보면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두렵다면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건데 그게 또 이중적인 거예요. 왜? 아주 부자로 잘 살기를 바라는데 공무원 하라는 식의 논리는 이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라는 거죠. 아주 부자로 잘 살면서 안정적이지도 하라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를 우리 주위에 보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하면 불안정하냐? 불안정하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회사 좋은 퇴직할 수 있는 60살에 퇴직할 수 있는 좋은 회사 다니면 안정하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경계선을 어떻게 찾을 거냐라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뭐다? 경계선이라는 건 아주 안전하거나 아주 불안정하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 그냥 조금 차이 있을 뿐이에요. 그 조금 차이 있는 그 경계선에서 어떻게 내가 위험하지 않고 갈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끊임없는 공부와 노력이 있는 것 뿐이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트랜스서핑도 공부하는 거고. 그래서 나오잖아요. 그 밑에 나오는 게 그거죠. 경계선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규칙을 정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당신은 인간이므로 인간성과 예절에 대한 자기만의 판단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살지만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성격이 너무 달라요. 성격이 너무 다르고 그리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영업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나는 솔직히 진짜 여행사 하는 사람들을 몇 번 만나봤는데 나는 그런 일 못해요. 무서워서. 실시간으로 자꾸 그 계약과 취소가 이루어지잖아요. 계속 계약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진행되면 좋은데. 근데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갑자기 그 비행기를 못 타게 됐는데 캔슬을 하고 뭐 무슨 비행기로 옮겨주시면 안 되나 이렇게 얘기할 때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 이렇게 순간 CPU가 멈춰요.
근데 여행사나 영업하시는 분들은 아무렇지 않게 응대를 해. 아, 네, 그러세요. 저희들이 알아보고요. 빨리빨리 뭐 해서 이렇게 해서 해드릴게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빠르게 어떻게 응대하는지 모르구나. 나는 그런 말이 딱 들어오면 순간 막 생각을 해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상대방이 보기에는 내가 기분 나쁜 줄 아는 거예요.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태를 어떻게 정리하지? 일단은 알아본다고 한 다음에 생각하는 거죠. 일단 알아보고 있다고 한 다음에 아이씨 이렇게 욕 나오는 거지. 근데 그게 우리가 보기에 그걸 스무스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돼요. 일단 생각을 먼저 하는, 일단 전화 먼저 받는 게 아니라 이거 사람마다 그게 다른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마다 나 같은 사람은 영업을 줘도 그게 안 될 뿐만이 아니라 진짜 내가 영업하고 싶으면 숱한 저거를 겪어야 된다는 경험을 거쳐야 된다는. 그래서 그런 사람 보면 신기한 거죠. 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나랑 다르구나. 47페이지 네 번째 줄. 성생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 특히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이 모든 이야기를 쓰고 있음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편도론의 규칙을 따라가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제어를 하듯이 바늘을 의식적으로 놓아주는 것이 문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전부다. 섹스에 아무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다.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개념을 혼동하지 않으며 무엇을 얻고 싶은지를 명료하게 의식하고 그것을 파트너에게 솔직하게 말한다면 사실 많은 문제들이 그냥 사라져버린다. 근데 정말 이거 같아요. 정말 이거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교적인 전통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거를 어려워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섹스를 하건 생활을 하건 대화를 잘 안 하고 표현을 잘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섹스할 때는 더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왜? 그러니까 그냥 상대방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게 관례상 우리나라는 그런 게, 동양권은 그런 게 관례상 그러면서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영화 같은 거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서양 친구들은 그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진짜 사소한 거 하나도 좀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한국 드라마를 볼 때 놀라는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뭐냐면 요즘 드라마들은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표현이 우리는 그 드라마에서 빠져서 그렇지 작가가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 작가들은 뭐다? 작가들은 좀 젊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작가들이 좀 젊은 사람일 경우 우리랑 다른 부분을 많이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나이가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가들은 우리보다 좀 어릴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건드릴 때 그런 부분을 건드리는 게 우리가 보기에도 재미가 있는 거죠. 왜? 우리 때는 표현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되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보면서 놀랄 때도 많아요. 아, 진짜 어떻게 글을 저렇게 쓰지? 시나리오를 어떻게 저렇게 만들지? 그런 부분들. 저번에 그 뭐 태양의 후예 거기 진짜 보석 같은 그 대사들 보면서도 놀라워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드라마를 보거나 이런 책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요건 것 같아요. 무엇을 얻고 싶은지를 명료하게 의식하고 그것을 파트너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습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꼭 파트너가 아니어도 그냥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면 화성 남자들은 말을 많이 해야 되고 말을 안 하니까. 그리고 금성 여자들은 좀 명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빙글빙글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면 진짜 그런 진짜 오리지널 화상 남자랑 근성 여자가 만나면 진짜 옆에서 보면 진짜 그런 코미디도 없을 거예요. 남자는 뭉쓰고 있고 여자는 빙글빙글 돌리고 있고. 솔직하게 말하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그냥 사라져요. 저는 이런 경험을 진짜 많이 했어요. 아, 표현을 많이 해야 되는구나. 어찌 보면 말을 많이 하고 표현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뭐냐면 좀 내 자신이 경박해지는 느낌?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하나? 근데 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좀 경박해지더라도 그런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살아가는데 아주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마음만 열면 삶은 곧바로 단순해지고 쉬워진다. 아마 당신의 파트너에게도 은밀한 욕망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쪽이 어떤 것을 원하는데 다른 쪽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가장 먼저 프레일링의 첫째 원리를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 받으려는 의도를 거부하고 그것을 주려는 의도로 바꾸라. 그러면 당신은 거부한 그것을 얻게 된다. 이거 성경의 황금률이잖아요. 그죠? 이 위대한 원리는 정확히 작용한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당신이 모르더라도 말이다. 프레일링 283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게 갑자기 지금 튀어나왔죠? 그러니까 트랜스핑 1, 2, 3을 읽으면 어렵지 않은데 여기에 나오는 이 책이 좀 어려운 것들이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튀어나와서 시크릿 쪽 관련 책을 보다 보면 좀 어려운 것들이 데이비드 호킨스도 그렇지만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들 이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게 어려워서도 책을 읽다가 관두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283페이지 프레일링. 프레일링은 인간관계의 효과적인 기법이며 트랜스핑의 필수적인 일부입니다. 프레일링의 주된 원칙은 다음과 같이 공식할 수 있다. 받고자 하는 의도를 거부하고 그것을 주고자 하는 의도로 바꾸면 당신은 스스로 사양했던 그것을 얻는다. 근데 실은 이런 거를 많이 쓰는데 사람들이 이런 거를 진짜 많이 쓸 때가 언제냐면 딱 그 데이트할 때인 것 같아요. 그때 빼고는 안 해요. 그죠? 결혼하면 안 하잖아. 왜? 낚았다고 미끼 안 주잖아요. 근데 데이트할 때는 미끼 많이 주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받고 싶은 게 무엇일까를 계속 생각하면서 계속 주잖아. 좀 상대방도 숨기고 계속 원하는 것만 주니까 착각하게 만들어. 서로 그러면서 이제 결혼까지 가는 거지. 근데 이제 결혼 딱 하고 나서 실체를 하게 되는 거지. 아, 저게 나를 꼬시려고 했던 거였네. 이거 예를 들면 어떤 거 얘기해요? 받고자 하는 의도를 거부하고 아니 그냥 낚시가 정확한 사례잖아요. 우리가 그냥 고기를 낚고 싶은 거지 고기한테 미끼를 주고 싶은 건 아니잖아. 고기 미끼 요즘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그래서 저기 무슨 거? 가짜 미끼 쓰잖아요. 무슨 낚시? 근데 가짜 미끼도 사야 되잖아. 비싸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낚싯바늘만 넣으면 고기가 물어주면 그게 제일 좋은 거잖아. 어느 미친 낚시? 제일 좋은 거지. 그냥 물어주면. 그러니까 여자를 꼬실 때, 남자를 꼬실 때 그냥 내가 딱 하는데 쟤 이상형인데 하면 걔가 달라붙으면 좋잖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우리 고기도 미끼 없는데 무는 경우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어떤 경우도 있냐면 올라왔는데 보니까 고기가 뭐 옆에 이렇게 고기가 이렇게 낚싯바늘이 꽂힌 경우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건 이제 재수없게 걸린 거죠. 그런 경우가 있긴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는 되게 드물기 때문에 그냥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줘야만 우리가 뭐다? 물고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가 막 주잖아요. 받으려고 안 하고. 그러면 내가 어떤 여자한테 그 여자가 좋으니까 막 주니까 그 여자는 또 어떻게 해? 또 거꾸로
내가 좋아하는 거를 막 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원래대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아, 집사람이 뭘 좋아할까라고 생각해서 그걸 또 계속 해주고 남편은 뭘 좋아할까라고 해서 그걸 또 계속 해주는 경우는 없진 않지만 드물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게 프레일링이지. 그리고 우리가 보면 밥 한 번 하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밥 한 번 하자.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사람이 좀 까칠해 보이는데 뭐 이런 사람들 밥 한 번 같이 먹다 보면 그죠? 차 한 잔 같이 하다 보면 의외로 까칠하지 않은데 의외로 사람이 괜찮은데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실은 그냥 가만히 보면 그냥 밥 한 번 같이 했을 뿐인데 저 사람이 달라 보이네 라고 하지만은 그 고전적인 심리에 아주 과거로부터 내려왔던 가장 고전적인 심리의 황금률이 차 한 잔 같이 하는 거, 밥 한 번 같이 하는 거, 술 한 번 같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그냥 같이 먹었을 뿐인데 뭐 예를 들면 뭐지? 밥을 샀다. 아니 밥을 더치페이를 했다. 더치페이를 했으니까 나는 쟤한테 준 게 없는데 쟤는 나한테 가까워져서 나는 얻은 게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걔랑 밥 먹어야 돼? 더치페이 했지만 그죠? 왜 내가 밥 먹을 사람이 없어? 그리고 우리가 차 한잔하고 밥 먹을 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둘 중에 한 사람은 굳이 지금 밥 안 먹어도 되는데 먹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다? 에너지가 들어간 거예요. 그 에너지가 들어갔다라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상대방이 바라는 걸 준 거잖아요. 당신의 외부 의도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의 내부 의도를 사용한다라는 것이 이 원칙의 원리다. 당신의 외부 의도는 이게 뭐냐면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의 내부 의도, 그가 원하는 것을 줬기 때문에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좋은 게 뭐예요? 그죠? 사람들이 친구들을 모여서 친구들을 만나려고 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냥 걔랑 뭐 밥 같이 먹고 이렇게 하지만 친구니까 막 얘기하다가 나 이거 이렇게 해서 이런데 하면 그 중에 친구 하나가 야 그거 나 그냥 집에 있는데 그거 안 썼죠? 너 갖다 줄까?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이거잖아요.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냥 사람들하고 어울리다가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툭 던지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내 외부 의도를 그 상대방의 내부 의도를 충족시켜줌으로 인해서 그 상대방이 그 문제를 풀어주는데 그게 나의 해결책이 된다는 거죠. 그 외부 의도하고 내부 의도의 정확한 차이가 뭡니까? 내부 의도는 내 욕심이라고 보면 되고 외부 의도는 균형력, 자연의 균형력이라고 보면 되죠.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씨름하고 유도할 때 상대방의 힘을 이용하는 거 있잖아요. 아시죠? 우리가 이거 있잖아요. 이거 많이 하잖아요. 둘이 서가지고. 근데 뭐 예를 들면 걔가 분명히 칠 거 아니까 내가 뒤로 뺐잖아. 그럼 걔가 먼저 움직이니까 지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내부 의도랑 외부 의도예요. 나는 쟤를 쓰러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내가 내부 의도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 이건 내부 의도예요. 그래서 제가 넘어지면 그러면
내가 얻으려고 하는 그걸 얻은 거지. 그게 외부도를 얻은 건데, 근데 실은 영리한 사람들은 자기가 밀지 않잖아요. 힘쓰지 그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하는 거지. 그러면 그 상대방이 나를 밀어틀리려고 하는 내부 의도를 내가 역이용해서 어쨌든 걔가 졌으니까 나는 외부 의도를 얻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내부 의도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기 위해서 나의 에너지를 쓰는 게 내부 의도예요. 외부 의도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연의 균형력을 이용하는 거지. 자연 에너지의 법칙을 이용하는 게 외부 의도예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왜 이게 상당히 중요하냐면 부자가 될 때 내부 의도하고 외부 의도를 구별하지 못하면 내부 의도에 의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내부 의도에 의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3층 부자예요. 그래서 그 3층 부자들의 특징이 뭐냐? 어떤 단계에 올라가면 그 다음 단계로 못 가요. 그래서 늙어서 저 세상 갈 때까지 딱 그걸 못 벗어나는. 그러니까 내가 40대에 3층을 지었는데 그 죽을 때까지 그냥 3층만 갖고 있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부자들이 제가 얘기할 때 3층 부자라고 하는데 내부 의도를 쓰는 부자들이에요. 그 내부 의도를 쓰는 부자들은 어떤 그 자산이 딱 이룩되면 그 이상 못 가요. 왜? 그 사람의 한계에 딱 걸리는 거지. 내부 의도의 한계에. 내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 그죠? 내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왜 한계에 걸릴까요? 지치잖아요. 지치잖아요. 늙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 이상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외부 의도를 쓰는 사람들은 자연 법칙의 자연의 에너지 원리를 사용하고 상대방의 힘을 사용하기 때문에 계속, 그러니까 죽는 게 억울한 거지. 예전에 정주영 회장님처럼 이병철 회장님처럼 돌아가실 때 진짜 안 돌아가시고 싶지 않았을까? 그죠? 왜? 지금도 자기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렇게 많은데. 그리고 지금 아마 그분들이 살아계셨어도 웬만한 우리보다 나을걸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증여잖아요. 그죠? 증여는 내가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나한테 주는 에너지를 그냥 받는 거잖아요. 근데 받는 거 누가 못해요? 받는 거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증여해줘도 증여 못 받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자기 넝쿨째 굴러온 호박을 발로 차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또 뭐죠? 또 우리가 이런 법칙들을 사용하려고 하면 그 다음에 있는 게 증여가 제일 쉬웠어요.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얘기하는 레버리지 원칙을 사용해요. 레버리지도 내 힘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뭐의 힘을 쓰는 거죠? 지렛대 힘, 그 부채 힘을 쓰는 거잖아요. 부채는 뭐죠? 레버리지 부채를 쓰죠. 부자 아빠 가난 아빠를 보면 뭐라고 쓰냐면 OPM이라고 하잖아요. OPM이 뭐예요? Other people money. 딴 사람의 돈. 그죠? 레버리지. 가난한 사람들 대부분이 OPM을 안 쓰려고 하잖아요. 무섭다고. 그래서 뭐예요? 자기가 번 돈만 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하니까 부자가 안 되죠. 다른 사람, 이 세상의 부자 중에 다른 사람
돈 안 써서 부자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 번째. 아웃소싱이에요. 근데 이게 이 2번, 3번, 1, 2, 3 이게 법적으로 허용 안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그죠? 1, 2, 3을 다 막고 있고 최근엔 더 막고 있죠. 근데 이게 1, 2, 3이 완벽하게 허용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제가 보여드리는 유튜브 이병태 교수 유튜브를 보면 거기에 자료를 보면 계속 이병태 교수가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인데 하는 말이 뭐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증여상속세가 제일 높아요. 그리고 OECD 국가들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OECD 국가 거의 대부분이 증여상속세 0%예요. 0%. 그러니까 선진국일수록 어떻게 한다고? 증여상속세를 없애요. 왜 없애느냐 하면 증여상속세가 있으면 삼성 같은 회사는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65% 세금을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이건희 회장의 재산이 이재용 씨한테 45%만 넘은 거예요. 그러면 삼성같이 큰 회사는 다 대주주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병태 교수가 하는 말은 뭐냐? 우리나라처럼 증여세가 그렇게 높으면 2세대 정도 지나가면 대기업들은 전부 대주주가 국민연금으로 바뀌어요. 국민연금으로 바뀌면 좋겠네. 영원히 우리나라 거니까. 회사를 전부 국영화 시키는 건 그건 공산주의랑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헌법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본 민주주의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못하게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라는 거죠. 이걸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고 3박 4일 얘기해야 되는데 할 말은 많지만 트랜서팅이 아니라 딴 쪽으로 가서 여기까지만 하고. 레버리지가 저 영어 부채 얘기는 레버리지가 지렛대. 아 지렛대. 네. 지렛대만 또 조금 얘기해 줄까? 우리 동원 선생님 또 질문이 들어와서. 우리 다른 분들은 몇 번씩 들어서 다 알고 있지만,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1,000만 원을 갖고 있다, 이론적으로. 1,000만 원을 갖고 있고, 1년 이자는, 은행 이자는 10%라고 한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처럼 부채 갖는 거를 국가가 통제하지 않고 자유로운 자유시장이라면, 그러니까 100% 담보대출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치자. 부자들은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이라고 하자. 그죠? 1억. 어느 아파트가 분양 광고가 나왔어요. 그 아파트가 1억이에요. 그래서 이게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부자들은 1억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은 1억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집을 살려고 했어. 둘 다 집 살려고 결정했어. 가난한 사람은 1억을 갖고 집 살 거 아니에요. 네. 몇 채? 한 채 사겠죠. 부자는 더 해서 부채를 부자는 이론적으로 10채를 살 수 있어요. 이거보다 더 살 수도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능력이고 개인차고,
여기에서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건 부자들은 1억을 가지고 열차를 탈 수 있다. 어떻게? 그러니까 주체 어떻게? 10%만 10%나. 1,000만 원씩 이렇게 그죠? 나머지 1,000만 원씩 10개에 대해서 이자를 지불하는 거죠. 그러면 열체가 되는 거죠. 순식간에. 여기에서 차이는 뭐다? 이게 레버리지 차이야. 이 사람은 레버리지를 쓰는 거고 이 사람은 레버리지를 안 쓰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불안할수록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5채만 사겠죠. 간이 이제 더 작은 사람은 2채만 사고 이 사람은 완전 간이 콩알만 하고 1채만 사는 사람. 아 우리 어머니가 9채 같은 건 안 되지 말라고 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레버리지죠.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이거. 그러니까 부동산이 왜 로버트 기요사키가 부동산에 하라고 하냐면 부동산이 가장 정확하게 그 사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머리를 굴린다고 해서 내가 주식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내릴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주식은 내려야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올라야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내가 내려야 이익이 되는 경우를 사용하려고 하면 뭐를 써야 된다? 선물 옵션 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내가 왜 주식을 하다가 말았냐면 선물 옵션 쪽으로 가면 있잖아요. 내 머리로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이게 파생상품 쪽으로 가면 있잖아요. 직원들도 증권사 직원들도 이 파생상품이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증권사 직원들도 파생상품이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파생상품 쪽으로 가면 왜 그게 뭔지 모르냐면 우리가 보세요. 지금은 잘 알지만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빵 속에 계란이나 우유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밀가루로 뭐 이렇게 섞어서 빵을 만들었겠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설마 계란하고 우유가 들어가 있다고? 계란하고 우유가 들어가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빵은 계란의 파생상품이에요. 빵은 우유의 파생상품이기도 해요. 근데 빵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빵이 계란의 파생상품이고 우유의 파생상품인 걸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플레 같은 경우에는 우유의 파생상품이겠거니라고 짐작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진짜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왜 문제가 많이 발생하냐면 계란값이 2배로 오를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빵가게를 인수하게 돼요. 바보가 아니면 계란이 2배로 오를 걸 알면 빵가게를 인수하지 말아야 되잖아. 근데 그 사람은 빵가게를 인수하고 나서야 어떻게 된다? 빵에 계란이 들어간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때 이미 끝난 거지. 나는 권리금 주고 빵가게를 샀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 미국의 2008년도에 일어난 서프라임 모기지예요. 증권회사 직원들조차 그 증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몰랐었어요. 283페이지 마지막 줄. 결과적으로 당신은 내부 의도가 쓰는 기존의 방법으로 얻을 수 없었던 것을 그 사람한테서 얻게 되는 것이다. 이 원칙을 따르면 당신은 개인적인 인간관계나 사업관계에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프레일링도 이거예요. 프레일링도 레버리지예요. 어떻게 하라고? 네가 먼저 주고 상대한테 네가 얻고자 하는 거를 얻을 때 근데 어떻게 한다고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내가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프레일링이죠. 황금률의 법칙. 그러니까 황금률을 이해하지 못하면 마케팅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도 잘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꽉 쥐고 안 주려고 하잖아요. 그게 물질이 됐든 노하우가 됐든 그게 프레일링이라는 거.
4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문단 둘째로 어떤 식으로든 펜듈럼의 규칙을 완전히 거부하고 그것을 트랜스서핑의 규칙으로 바꿔야 한다. 트랜스서핑의 규칙은 이렇다. 자신은 자기 자신으로, 다른 이들은 그대 자신으로 존재하도록 놓아두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펜듈럼의 규칙을 따르는 사람들은 좀 고집쟁이들이죠. 고집쟁이들이 펜듈럼의 법칙을 따라요. 항상 똑같잖아요. 고집 피우고. 이 대부분이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보면 놀라운 건 그거잖아요. 뭐냐면, 우리 뭐,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본다. 그러면 내가 어렸을 때 10살 때 봤던 아버지가 갖고 있던 그 사고를 지금도 갖고 있는 게 계시잖아요. 지금은 내가 40세, 50세가 됐는데도, 그러니까 3, 40년 지나고 50년이 흘렀는데도 갖고 있는 그 똑같은 그 고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볼 때는 진짜 놀랍죠. 근데 이 트랜스서핑의 규칙은 뭐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그 유연성 있게 생각을 바꿀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진짜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펜듈럼을 쫓아가고 있는지 트랜스서핑의 규칙대로 살고 있는지 고민이 진짜 많이 필요해요. 당신도 이미 알듯이 성적 관계에서 만족을 얻으려면 스스로 해방되어 자유로움을 느껴야 한다. 열등감과 같은 컴플렉스의 형태로 잉여 포텐셜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은 자유로움을 느낄 수 없다. 아무리 이완하려고 애를 써도 균형력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프레일링, 박스 한 번 더 볼까요? 48페이지. 프레일레란 각자의 영혼이 가진 주파수의 특성, 즉 영혼의 소망이다. 프레일링이란 자신의 내부 의도와 상대방의 내부 의도를 충돌시키는 대신 자신의 내부 의도를 버리고 상대방의 내부 의도가 먼저 실현되도록 허용하며 그의 주파수에 동조해주는 트랜스서핑의 인간관계 방식이다. 이런 것들 보면 그 아빠한테 아들하고 딸이 하는 거 보면 이게 좀 드러나요. 아빠한테 용돈을 10,000원을 얻어내야 돼. 그죠? 근데 남자들은 아빠 10,000원만 주세요. 뭐 하게? 뭐 할 거예요? 그래? 굳이 그게 필요할까?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되잖아요. 근데 딸들은 애교를 피우잖아요. 막 애교를 펴, 뭐 이런저런 얘기 막 하고 그러면 아빠가 좀 정신이 혼미해지잖아요. 애교에도 정신이 혼미해지지만 또 뭐냐면 딸들은 말을 막 하잖아요. 아빠 있잖아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막 이렇게 막 해석하느라고 그럼 남자들은 그 순간 생각을 해요. 이제 무슨 말일까? 그러는 와중에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뭐 돈이 10,000원 필요한데 어떡하지 뭐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아빠는 그렇게 하는 모습이 귀엽기도 해서 주지만 어지러우니까 결국은 10,000원 빨리 주고 정리하려고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이 똑같은 10,000원을 얻어내는데 남자들은 아빠한테 할 때 그 프레이밍을 못 쓰는 거고 딸들은 그걸 쓰는 거죠. 박스 세 번째 줄 자신의 내부 의도를 버리고 상대방의 내부 의도가 먼저 실현되도록 허용하며 그의 주파수에 동조해주는 트랜스서핑의 인간관계 방식이다. 보세요. 어떤 사람의 주파수가 있다면 그 사람의 주파수가 이렇게 가고 있다면 그죠? 제일 좋은 건 뭐죠? 내 주파수도 이거랑 같이 따라가면 좋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안 일어나죠? 충돌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만날 때 제일 기분이 좋은 거죠. 그냥
그 유병재 알아요? 유병재가 최근에 누구랑 있으면 제일 마음이 편하다고 했어요? 김수영. 다크서클 김수영. 그래요? 응. 근데 물어보는 거야. 아니 둘이 전혀 안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맞냐고 하니까 유병재가 하는 말. 김수영 선배랑 있으면 김수영 선배는 차 마시면서 끝냈다가 아무 말도 안 해. 너무 좋대. 너무 편하대. 왜? 자기도 그런 게 너무 좋다는 거야. 자기는 싫은 사람이 누구냐면 계속 말 시키는 사람. 너무 편하대. 아무 뭐 없고 그래서 이제 딱 헤어질 때도 너무 뭐 하고 그래서 자꾸 이제 김수영 선배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작가이면서 저기 코미디도 하고 키 작고. 근데 예능에 나오거든요. 텔레비가 없잖아. 그렇구나. 몰라. 몰라. 근데 만약에 얘가 이 주파수랑 다르다면, 그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면 계속 충돌이 일어날 거잖아요. 계속 충돌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상대방은 나랑 빨리 헤어지고 싶은 거죠. 그냥 일단 헤어지고 나중에 생각해야지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럼 내가 얻고자 하는 걸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라? 내가 유심히 이 사람 살피면서 이 사람 주파수에 따라가도록 동조하도록 이렇게 해주고 나서 얻을 것 얻은 다음에 내 주파수로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못 이해하면 되게 위험한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잘못 이해하면 이거 뭐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사람을 이용해서 얻어낼 걸 얻어내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게 곤란해요. 이런 나중에 선생님들이 주의할 건 그러면 그거랑 왜 다른 말이 똑같은 말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시크릿을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주의할 점은 뭐다?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느냐 안 주느냐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 사람을 이용하는 나쁜 용도로 이용하는 거면 이게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단지 뭐다? 내가 얻을 걸 얻는 용도로만 사용하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나쁜 일을 가지면 또 다른 편견을 일으키니까.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 우리가 집 지을 때 보면 이런 거 아세요? 지나가다 보면 흙 가져가세요. 흙 돌멩이 갖고 가세요. 이거 보는 적 있죠? 네. 근데 어떤 밭에는 또 뭐라고 적혀 있어요? 가져가지 마세요. 아니, 뭐. 흙 받습니다. 돌 받습니다. 그거 적어놓은 밭을 본 적 없어요? 그런 거 있어요. 그 지나갈 때 자꾸 딴 생각만 하지 말고 보면서 가세요. 흙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뭐 경사가 적겠지, 밭이. 근데 이제 실은 이게 우리가 그런 걸 이용하지 않고 그냥 흙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살려고 하면 그건 또 돈이 만만치 않아요. 근데 어떤 밭은 여기 흙이 필요 없는데 쌓아놨어. 여기는 흙이 모자라. 그런 거죠. 우리한테는 진짜 필요 없는 흙인데 누구한테 그게 소중하게 되는 거고. 그런 게 세상의 관계인데 우리가 트랜스퍼가 되고 프레일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런 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돈을 번다는 거예요. 신시가지에 중흥 S클래스 팔라스모건한테 거기 앞에 그 중흥 S클래스 앞에 보면 최근에 집들 많이 지었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거기 까낼 때 전부 바위인 거야, 바위. 그래가지고 그 공사만 하는데 까는 데만 몇 억이 들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 항상 얘기할 때 평평한 땅, 네모가 뜻한 땅을 사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진짜 집 지을 때 집 모양도 이상하게 나오고 뭐 그게
100평이어도 50평밖에 못 쓰고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심지어 그런데 그렇게 까버려서 깔 때 몇 억이 들면 그냥 일반 사람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냥 저거 까고 집 지으면 되겠네만 생각하는데 그 까는데 몇 억이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 깐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야 근데 거기 지방공사할 때 진짜 돈 많이 들어 싶거든. 돈 많이 들긴 했지만 별로 들지 않았대. 별로 팔았대요? 안 들었어 하니까. 그 돌을 또 판대요. 응. 근데 그것도 그렇게 큰 돌을 또 살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아. 그러니까 작은 돌들은 뭐 허다하게 구할 수 있지만 또 그게 잘 잘라서 팔면 또 그 가격을 받는 모양이에요. 이 프레일을 잘 이용해야 되죠. 이처럼 그들이 자신의 내부도를 실현하도록 허용한다면 당신이 내려놓았던 내부도는 외부도로 전환되어 저절로 실현되는 게 외부도예요. 저절로 실현되는 게 외부도. 내부도는 뭐다? 내가 힘쓰고 내 에너지를 쓰는 게 내부도예요. 외부도는 내가 자연의 힘, 에너지의 법칙을 쓰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거죠. 그가 원하는 것, 그에게 결핍된 것, 그에게 필요한 것, 그에게 동기가 되는 것, 그의 흥미를 일으키는 것을 알아내어 진심으로 동조해 주라. 그러면 그는 자연스러운 반작용으로서 당신이 사양했던 그것을 당신에게 가져다 주려고 할 것이다.